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3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37회, 36회 호회로 가습기 살균 참사 문제에 대응해왔던 피해자 환경농연합 또 최혜용 소장님 등 모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도 모자라서 또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킨 사건, 지난 5월 17일 날 새벽에 있었던 강남역의 번화가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우리 여성 한 분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도 매우 뜨겁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돼. 특히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번 그런 사건에도 그런 사회적 그런 모순이 발현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도 그런 시민들의 우려나 충격에, 분노에 공감하면서 오늘 참팟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오고 우리 사회 성찰을 호소해온 여성민우의 활동가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활동가님 성명은 꽃감입니다. 꽃감.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성명을 익명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별칭을 부르는데, 오늘 저희도 그래서 꽃감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감님은 또 여성민우회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라고 저도 들어봤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각종 희롱, 차별, 폭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유용하고도 실용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네, 속 시원한 해장국처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그 팟캐스트도 운영하는 분입니다. 저희의 또 선의의 이렇게 동지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참여연대가 여성민우회는 항상 같이 성평등과 사회개혁을 위해서 함께 싸워온 단체라고 감히 저희도 생각해보자면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꽃감님 먼저 소개합니다. 꽃감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 인사 한번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꽃감이고요. 본명은 김희영이고요. 네. 저희가 별칭을 써요. 예. 그래서 느낄 감자해서 꼭 느끼자라고 해서 꽃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꽃감이 아니라 꽃감이에요. 예, 네. 꽃감.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꽃감을 꽃감으로. 그러니까 근데 곶감으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겠어요. 맛있는 정말 곶감.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공부해야 될 것에 같이 느끼자. 공감이 부족하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취지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저도 스스로도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판단과 분석보다 예. 어떨 땐 느낌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름을 누군가 지어줬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참파 39회 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카일 폴라니 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은 저희가 항상 밝게 하지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짓누르는 이런 모순의 그림자, 무게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 마음도 어둡고. 오늘 저도 마침 2시에는 롯데 재벌 앞에, 3시에는 김현장 앞에 가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옥시를 판매하고 있는, 여전히 판매하는 롯데마트에 항의하고 옥시를 부당하고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상황까지 변론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장에 항의를 하고 왔는데, 그 한편으로는 5월 17일에 강남역에서 생각나는 우리 그 여성분을 대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약자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이,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폭력까지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대단히 잘못된 사회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의 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성평등 그리고 그런 감수성이 일반 시민단체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좀 성찰돼 보면서 우리 여성분의 꽃감님한테 자세히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감님, 일단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기 전에 느껴보자고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여성분에서 그 차별과 폭력당한 여성들의 필리버스터도 진행하는 것도 봤고 강남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금 그 포스트잇으로 추모 열기. 제가 얼마 전에 광주 전남 해운한마당도 갔거든요. 참여연대에서. 근데 광주에서도 금남로역에 포스트잇을 많이 붙이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꽃감님께서 정말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필리버스터는 신촌에서 언제죠? 저번 주 금요일에 예, 저녁에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홍보를 해서 예, 이 여성 뭐 어쨌든 추모하고 자신의 경험을 좀 나눠보자라고 했고, 저희가 사전에 신청 받긴 했지만 당일에 이제 자유 발언을 해가지고 총 한 50여 명의 여성들이 이제 끊김없이 계속 와서, 남성들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사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은 이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 자기가 뭐 어렸을 때 겪었던 거, 지금 겪었던 거, 뭐 앞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는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거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는 되게 뿌듯하고 감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았던 고통, 지금도 받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짜지도 않았는데 다 이제 그런 서사 구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고 겪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어요. 필리버스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상희 선생님. 그 여성 혐오라고 이름이 붙여지지만은 사실 그 여성의 의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죠.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져 있었고, 그 여성이라면 또 그 억압의 대상이 된 그런 집단이라면 언제든지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계속 느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이야기로 여성 혐오의 문제라든지 억압의 문제라든지 가부장적인 뭐 어떤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이 토로하는 그런 아픔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켜켜이 그 누적된 경험들, 그렇죠. 공포와 편견과 차별과 희롱과 폭력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발산된다고 느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참팟 녹음 현장에는 우리 경향신문 수습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경향신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여혐 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사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적인 기사 제목이 강남역 그 많은 포스트잇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1,003개가 되는 포스트잇을 분석해서 추모와 두려움과 여염과 다짐이니까 사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슬픈 추모는 말할 것도 없고 두렵다는 걸 다 같이 사실 이런 경험 다 해봤다는 거예요. 위협, 폭력, 무슨 공포, 뭐 예를 들면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있었던 사실 꼭 폭력까지는 아니라 아주 불쾌하고 불편했던 기억들까지도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3사로 기업들의 그런 무분별한 이윤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저는 성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태인 선생님께서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성 억압은 사실은 최근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일이고. 모순이기도. 경제학자 중에는 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Missing Women이라는 글을 써서 그 여성이 원래는 더 많이 태어나고 사실 더 정상적으로 똑같이 다루면 더 오래 살아남는데 실제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가면 여성 비율이 확 인거 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없어진 여성들 어디로 갔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떤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억압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써서 굉장히 한번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건은 그런 일관되게 있었던 거 플러스 뭐가 더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는 제 생각에는 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어떤 열등감, 뭐 패배감 이런 것들을 갖다 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 사람들이 장래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가 여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건 새로운 현상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런 것 때문인데 마치 파시즘에서 또는 지금 미국에서 백인 이 하층 계급이 이민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공격하는 거와 비슷한 양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니 재벌 대기업 일자리 안 만들고 정부가 노동정책 실패해서 또 분배정책 실패해서 벌어진 참상인데 그걸 일부 여성에게 돌린다는 건 저는 계속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건 아는데 꽃감 저는 솔직히 전혀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근데 정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하시고 사회적 어떤 불안이나 남성들이 가진 어떤 경제적 사실 근데 이제 여성들도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잖아요. 똑같이 겪어요. 사실 똑같이 겪고 있죠.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성이 더 많이 겪고 있죠. 모든 그쵸. 집회에서 급여의 70%도 안 되는 비정규직 문제도 남자들의 그렇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죠. 그러면 네.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것인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회적 불안이 그 남성들의 이제 계급적인 어떤 그거 두려움의 어떤 발로라는 분석은 저는 좀 아니라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들은 그럼 왜 그러지 않는가라고 사실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은 사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해결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남성들의 이제 그런 어떤 폭력성과 사실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를 더 가중시키는 방식의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성들이 억압받고 있다. 지금 예전처럼 소위 이제 계급차나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도 심화되고 되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혐오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일면 너무 이제 합리화되는 것은 이제는 경계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넘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사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망원역에서 지하철 타고 내리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좀 쳤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 중년의 분들이 이제 등산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뛰어가면서 살짝 쳤는데 그 남성 노인분이 굉장히 분노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사과를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다 목격했는데 사과를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래서 잠깐 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그때 그 여성분들이 이제 사과를 했고 자기가 친 건 잘못했는데 뭐 소위 뭐 온갖 지금 욕을 듣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저도 좀 그런 것 같다. 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옆에 있는 남성 노인이 저한테 와서 여자들은 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어떤 굉장히 사실 추상수위 높게 분석돼야 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일상에서는 그냥 어떤 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망원역을 나오면서 그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드세고 까져서 죽여야 돼. 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 이 말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두렵잖아요. 막 다리가 후덜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 일종의 그 중첩억압 구조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억압된 욕망 같은 것들은 무의식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 분출하는 게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그것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뭐 그 어떤 측면이든 억압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약한 걸로 터져 나왔던 우리 사회 현상이 뭐냐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성이라는 자기보다 더 억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서 그 억압, 그 여성이 억압받는 정도를 더 강화시키고 또 여성의 지위를 더 떨어뜨리는 예.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심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뭐 구조적인 또는 경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성 억압의 문제 또는 여성 혐오의 문제들을 그 전면으로 드러내어서 한번 진지하게 그 고민해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거는 뭐 역사적인 또는 시대적인 그 하나의 소명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 남성 또는 구성원 전체가 막 각자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 그 필리버스터에서 나왔던 그 50여 명의 여성분들이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꽃감님이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포스트잇에서 나온 말, 나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는 말은 하도 그런 거 많이 당한 사회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나는 많이 경험을 못했지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일상적으로 그런 폭력과 편견과 차별과 어떤 공포가 있었구나. 그거는 구조를 바꿔야겠다. 우리 엄마고 우리 누나고 내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다 어울려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먼저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은 일단 생각은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17일 사건 발생하고 굉장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나 이런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그 연민과 공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는 그 포스트잇 추모 열기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꽃감님께서도 한번 그리고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 돼서 뭐 필리버스터 아까 했던 이야기도 했는데 추모 열기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런 배경 이렇게 좀 한번 잠깐 이야기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계속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활동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 이렇게 반나절 만에 이제 홍보가 나가고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전화가 막 폭주하고 참가자들 이렇게 문의하는 그런 거를 사실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입회원 만남의 날 같은 걸 이제 참여원들 또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회원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많은데 SNS를 통해서 굉장히 체감적으로 분노가 그게 약간 많이 찼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어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이제 일선에서 체감적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 강남 사건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여성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공감하고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매일같이 강간, 폭행, 살인, 추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맨날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뎌지는 저도 스스로.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고통에 또 계속 이제 함몰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딱 그 체감도가 달랐던 게 이제 신입회원 만나면 회원분들 오시고 이러면 막 우시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넘어서 뭐 아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리 기사로 이게 여성 혐오고 이렇게 분노스러운데 일선에서 가까운 남성과의 관계에서 딱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이거에 대해서 왜 과민하냐라고 했을 때 드는 어떤 절망감 있잖아요. 이 좌절이 굉장히 센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뭐 계속 뭐 남혐이냐 여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신증이냐 여성 혐오냐 이런 식의 사실 논쟁이 굉장히 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너무나 그러니까 7명 중에 이제 골랐잖아요. 여성을 골랐고 기다렸고 6명이 남성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가 여성 한 명한테 가해를 한 건데 그렇죠. 경찰이 참 재밌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여혐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뭐 남자들을 대변하는 경찰인가요? 저도 되게 그건 분노하고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트위터에서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베 어떤 분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욕망인 것 같은데 이게 여성 혐오 범죄로 사실화되고 이게 이름으로 인해서 흐름을 타면 어디 가서 조심해야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행동거지도 옛날처럼 살 수 없을까 봐 사실은 두렵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사실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성들이 이걸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것의 두려움의 사실 근간에는 자기의 행동이 달라질 거에 대한 불편함이 어쨌든 생길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얼마나 사실은 불편해하지 않았는가. 여성을 대할 때 얼마나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여성이란 범주로 묶어서 대했는가를 사실은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성 혐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사실은 개인을 집단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인,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데 갑자기 그냥 여자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개인일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집단화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여성 혐오의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필리버스터 할 때도 이제 남성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남성분이 발언했던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뭐 저는 남성으로 사회에 살아왔다. 술에 취해 집에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성 집단에서 남성들 사이에 있을 때 여성 혐오나 이제 온갖 농담, 폭력이 만연하는 순간에도 침묵하고 있었다. 배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제는 말하고 싶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이 끔찍한 상황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일부 남성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남성이 책임의 일부일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성들 스스로 변할 때 다른 남성들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떠시면서. 굉장히 진심으로 느껴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여혐이라는 어떤 여성 혐오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일상적으로 했던 만연했던 농담들, 여성을 대상화했던 것들, 개인 여성을 갑자기 집단으로 등치화했던 모든 농담과 말들과 행동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사회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지금 왔고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고 성찰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신병에 의한 거냐 여혐이냐라는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걸 대립을 시키지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여혐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인이 사건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시사자키 CBS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여성 출연자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요. 근데 진짜 불편해요. 듣고 있는 그 얘기가. 또 백인은 상당히 저명한 사람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불편한 게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확 다가온 게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만일에 남의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가 기본 출발점이라면 굉장히 불편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해결하는 첫 번째 방향은 불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우리 거죠. 청취자들 위해서 약간만 설명.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여성 백인위원회라고 해서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이렇게 공론하고 고발하신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 후로 실제로 시민사단체 내에서 광범위한 성찰이 있었고 행동 하나 말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심이 아니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둘 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남을 함부로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꼭 여성이든 어떤 약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계속 발전한다고 저는 규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심으로 이 모든 차별을 안 하는 단계는 공자가 60살 돼서 누구를 만나도 말과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이 수준이거든요. 정 선생님이나 저나 조금만 있으면 60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때 공자의 60은 우리 80이에요. 우리 잘 안 들어요. 진심에 의한 변화와 성찰이 가장 모범적이긴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사회가 합리적인 인간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룰이나 규범이라도 체득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네. 규범이나 룰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누가 죽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네,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런 성찰. 예. 사실 조금 전에 뭐 불편해야 된다고 그러시지만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왔던 나의 특권이라고 또는 나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실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억압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인식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한 느낌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수치심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튀어버리고 경찰이 굳이 이것을 혐오 범죄가 아니라 어떤 정신병력에 의한 그런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뭐 법적인 영역은 뭐 따로 제껴두면 되는데요. 경찰이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려면은 정신병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런 혐오 범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구나. 또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 혐오 범죄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각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은 그런 각성하는 것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편함이고 자기 조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응 과정에서 최악의 대응이 저는 경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아마 종합컨대 아마 꽃가루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우리가 냉정히 분석하면 여혐의 혐의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소에 여성한테 뭐 무실당해서 뭐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신체적 약자 딱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 뭐 이런 것도 일부 작용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정신병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이런 게 복합해서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걸 그대로 보니까 이 범인은 여성 혐오에도 사로잡혀 있고 정신병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남자들 6명은 냅두고 여성이 들어올 때 노린 거니까 신체 약자를 골라서 그게 특히 이제 여성이 특히 신체 약자니까 노리고 계획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딱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여성 혐오 문제가 아니라고 굳고 발표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조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 나오는 대응이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표현을 옮기자면 정신병자들 강제 수용하겠다. 뭐 이런 대응이나 내놓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겠다는데 우리 그 여성단체에서 그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또 대응해 오셨으니까 그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그 뭐 꽃감님 개인 느낌이어도 좋고 민우의 입장도 좋고 한마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서천석 선생님이라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좋은 글 많이 쓰시는 분. 예, 이번 사건이 이제 정신질환 뭐 병이냐 이제 여성 혐오냐라고 했던 이제 이 논쟁 속에서 사실은 정신병도 이제 분명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학생 운동을 한다고 정신질환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정신질환에 걸릴 사람이 학생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신병이 생기면 그 내용이 정치적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상담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여성이 날 무시해서 죽였다라고 했고 뭐 자기 엄마가 개 주는 빨래도 여자기 때문에 싫었다 뭐 이런 식의 진술도 했잖아요. 사실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든 진실이든 여성이 무시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구조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화든 뭐든. 근데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얘기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성 혐오가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 방증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온갖 온라인에서 보면은 뭐 어디 클럽을 갔는데 내 친구랑은 자줬는데 나랑은 안 자줬다. 어떤 여자가 그러면서 여성들 김치년들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요. 일부 남성만의 문제는 아닌 게 근데 되게 신기한 발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성 김치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회로라는 것이 어떤 그 개인의 문제인가. 그런 글도 온라인에 너무 많아요. 온라인에도 많고 일상적으로도 매일 접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경찰이 묻지마 범죄로 계속 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타이틀을 정할 때 남혐 대 여혐 뭐 아니면 지금 20대 남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쓴다거나 지금 사실 언론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프레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강남역을 이제 며칠 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소위 이제 일베인 어떤 그룹과 이제 여성들의 그룹이 막 나눠서 이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잖아요. 예, 논쟁하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밖에서 이렇게 강남역에서도 예, 공장에서도 예. 황당한 화환 보내고 예, 나쁜 일베에서 일한 건 봤는데 네. 거기까지 왔었네요. 네, 와서 이제 뭐 이거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대립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몇몇의 남성이 있고 여성들이랑 이제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남녀 커플이 되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여성들 되게 많이 오고 이러는데 남성들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맨스플레인이라는 사회적 용어 아시죠? 맨스플레인이라고. 네. 남성들이 그러니까 소위 뭐 오빠가 알려줄게라는 그렇죠. 형태의 모든 거 있잖아요. 이 오빠가 알려줄게. 예, 리베카 솔릿이라는 학자가 이제 개념화한 건데 explain 맨 맨스플레인이 그 현장에서 거의 현장 답사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맨스플레인의 현장 답사인 것 같았어요. 여성들은 침울하고 울고 있고 남성들은 설명하고 있고 이 장면을 계속 커플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시해서 이제 슬픈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우연히 뭐 트위터 상에서도 내가 우연히 그날 이제 강남역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멘붕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침울해하고 있고 남성들은 꼭 그렇게만은 보면 안 돼. 라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커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흥미로웠고 이제 보통은 여성들이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히스테릭한 거고 사소한 거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치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분노와 이 복잡한 어떤 심경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질 않아요, 잘. 왜냐면 그건 히스테릭한 거고. 일부 페미니스트, 뭐 지금 메갈리아와 같은 소위 뭐 이 메갈련들, 뭐 온갖 그런 말들로 이제 범주화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각을 세우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사실 그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분노는 항상 사사로워지는데 이 분노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 추모 현장에서 여성들이 울든 화를 내든 논쟁을 하든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유의미한 감정이고 분노고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시도가 그 현장에서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걸 누르려고 하는 거는 그런 직접적으로 비난 대상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요. 소위 말해서 맨스플레인 같은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를 이제 남자들이 가져가가지고 마치 자기의 의제인 것처럼 자기가 풀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사실은 이제 뭐 얘가 되는지 몰라도요. 그 김기덕 해안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 보셨죠? 봤습니다. 예. 장동건이 나옵니다. 그래, 장동건이 나오죠. 그 이제 여자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급탈을 당해요. 예.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정신이 좀 그런데요. 이제 그랬을 때 그 급탈의 그 죄악을 청소시켜주는 사람이 오빠예요. 그러니까 급탈을 당한 여자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오빠인 남자가 그 분노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맨스플레인의 대표적인 경우죠. 이 조정래 태백산맥에도 똑같은 이야기들 나와요. 누구예요? 염상구에 의해서 매석댁이라든 여러 여성들이 당하는 게 나오죠. 그 여러 여성들이 당하는데 이 여성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남자들이 다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뿌리채 박혀 있는 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쓴 글에서조차 나타나는 그런 여성을 무시하는 정말 아까 정대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은 가로 속에 넣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죠. 예,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평등 감수는 비록 떨어지지만 우리 꽃감님이 말한 게 공감이 되지 않아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다른 문제에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단체가 잘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치부했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죄송함이 있고 온라인상에서 여염이 심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일단은
최소한 엔지 스태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그런 말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가끔 시골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그러면 요즘은 다 친구들이 야, 너 막 그렇게 하면 너 맞아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겁이라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저는 그 현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정말 연민하고 공감해서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그렇죠. 규정을 네. 정확히 저희 시골 친구들이 또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초틱한 친구들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사건 전후에서 들어보니까 후배님들이나 선배님 들어보니까 온라인이나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라다고 하는 제가 받았거든요. 잘 모른다고. 그러기보다는 아직 네. 이제 시작은 되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아무튼 너무 끔찍한 아니 사건인데, 나는 예. 그 부분이 이건 뭐 분석하려는 건 아니고 예, 오늘은 느낌으로. 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대 애들이 2대에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축제 때 여러 번 예. 문제가 됐었어요. 원래 가부장제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보통. 원래 가부장제의 자기가 남성 우위면 이 거기를 습격하면 안 되는 건데 얘들이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베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청년들 지위가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구성을 하거든요. 인클로저 운동 때 보면은 보통 공동체가 파괴될 때 여성들이 그거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게 무슨 조직적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대에 나와 있어의 마녀 사냥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땅을 자기가 사유화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걸 갖다가 마녀로 만들어 버리는데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가부장제하고 또 다른 게 겹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 서구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지위는 여전히 최하위에 속해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그런 현상을 갖다 여성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김치녀라든가 그런 뭐죠 저 운전하는 김여사 예예 뭐 이런 식으로 적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되는 현상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여성의 지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기가 쉬워지는 걸 겁니다. 약하다고 약한 것들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굉장히 강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게 운전하다 보면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남성들이 훨씬 많고 이렇게 제 경험으로도 설령 여성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것도 저는 편견으로 생각하는데 설령 일부 계층이 운전이 좀 서툴면 좀 도와주고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 못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을 우리 해봐서 알지만 잘하고 싶은데도 굉장히 그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백 후진해가지고 그 파킹할 때라도 굉장히 저는 지금도 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맨날 주변 사람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그게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면 오히려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비난 대상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전에 꽃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나 개별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사례들 이것들을 여자들로 그냥 일반화시키고 그냥 그러니까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꽃감님 그 말씀 너무 공감된 게 그 말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여자들, 빨갱이 놈들, 전라도 놈들. 이게 딱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딱 구조가 있잖아요. 아예 혐오하고 뭐 성적 소수자 녀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보다 더 심한 말 많이 쓰죠. 근데 차마 우리는 그 말 저는 너무 싫어서 안 쓰는데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 저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로 우리 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이제 그 폭력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희생양으로서의 혐오 대상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뭐 그래서 그 사실 종북 담론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호모 사케를 만들어내고 그냥 그들을 쫓아내므로써 자기가 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첨예하게 나타나는 게 이번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성찰을 저는 그 긍정적 의미의 성찰에
기운이 네. 퍼진 건 굉장히 좋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꽃가님께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 뜻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 대책을 내놓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걸 분리 화장실로 하겠다 그러는데 뭐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또 우리 여성민회라든지 몇몇 좋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는데 한겨레 칼럼에 나왔잖아요. 공용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자꾸 그것도 분명히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공용 화장실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공포와 불편함과 이상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남성들은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문제인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화장실 분리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성단체나 여성활동가들도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약간 미시적인 접근인 예, 거는 예,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공포가 많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활동가들이랑 그 워크숍 다녀왔는데 화장실에 이제 커트머리인 활동가가 있었어요. 여성분인데 정말 화장실 갔는데 한 5명이 엄청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집단적인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까지 놀래는 거를 한 5명이 연달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집단적인 약간 트라우마다 이런 생각은 약간 들었고 그래서 공영 화장실에서 겪는 게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때 일정 부분 실태 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영 화장실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여성 혐오, 예를 들어 뭐 장동민이라는 지금 대표적인 그런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온갖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해도 계속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일상적 정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거 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그 광고나 이런 데서 여성 혐오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 인권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제 지적에는 이제 우리 사회경제적 그다음에 이런 문화 정치적인 배경도 이제 성찰하자고 하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하지만 당장 공중 화장실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불편과 공포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택시 안, 엘리베이터 안, 공중 화장실 안, 그다음에 가로등이 없는 좀 어두운 이런데 놀이터. 그러니까 그것만 대책을 내세우는 건 분명히 문제지만 그거라도 빨리 고쳐 나가고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조금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공간을 말씀하신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가장 많이 겪는 고통. 특히 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반지하에 사는 여학생들이 겪는 고통. 막 내다보고 훔쳐보고 침 뱉고 시하고 막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던데. 그걸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뭐 지하철 타도 뭐 이렇게 여기 몰카 되게 찍는 구역입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써 있는 지하철. 그래요? 네. 역시 우린 남자라 그런 거 안 모르지.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조심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촬영하거나 이런 사람 잡아서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에 초점을 맞추고 예방해야지. 피해자한테 조심을 어떻게 조심을 합니까? 아니 고속도로 달리다 못하게 해야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낙석주의 해놨잖아요. 정말 어떻게 주의해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딱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니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도 자기들이 경유차 규제하고 석탄 발전 규제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죠.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마스크로는 못 막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민들이 알아서 큰돈 들여서 특수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제일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미안한지 고등어 구우면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 미세먼지 생각해 보세요. 놀랐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이. 그러니까 근데 일상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공포와 위협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누구도 그렇게 날 서서 상황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고 분명히 이런 것도 맞는데 저는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이렇게 어두운 데 갈 때 뒤에 남성들 있으면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럴 때 왜 나를 가해자로 보냐? 왜 잠재적 가해자로 보냐?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오죽했으면 이런 공포가 네.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예. 남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이제 공포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좀 여성들이 기다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뭐 이렇게 여성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 지금은 그 사회적으로 많은 뭐 제도적인 거나 이제 이런 거는 뭐 지자체나 여러 국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잠재적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동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자기에 대해서 상처받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그런 활동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 않으면 죽어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세상에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여성학자인 정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건 상처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무지로 보호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랄지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성들하고도 여성 혐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은 사실 현실 안에 있기 때문에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공포를 겪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알고, 그럼 더 알 수도 있게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녁에 늦게 뭐 자기들은 학교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택시를 탔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다들 불안해하시죠. 그 불안의 근원이 뭐 택시 기사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는 나 자신이죠. 남자인 저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어떤 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의 그 범주들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좀 체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정책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것들이 또 거의 뭐 성과가 없이 보이는 건지. 근데 예를 들어 예전에 여성들이 이제 운전하는 여성들을 이제 보호한다고 이제 분홍색으로 그거 여행 프로젝트해서 분홍색으로 조금 이제 주차 공간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아니면 이제 하이힐 편하게 신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뭐 말끔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시도를 했는데, 제가 미드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운전 못한다고 비하를 되게 많이 해요. 동양 사람을 비하할 때 그럴 때 동양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조금 넓게 노란색으로. 그게 아시아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 여성들도 그러니까 운전 못하는 거 아닌데 같이 그렇게 네. 표현과 근데 예를 들어 동양인이 그렇죠. 그 미국에서 운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도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여성 친화적인 소위 이제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성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성별을 고려해야 될 때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때를 굉장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홍색 극한 이렇게 칠한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운전 못한다라는 낙인을 더 사실 심화시키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젠더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불편이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이런 건 오히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전혀 여성들이 행복할 것 같지 않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택배 같은 것도 사실 여성 안심 택배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택배 기사가 가해자일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공포가 많고 사건이 많으니까 그런 건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이제 이렇게 택배 보관할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 이제 범주로 가두는 형태의 정책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보편적으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편하잖아요. 다 편해요. 다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그 민우회에서 그 수영장에 여성들이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 이제 생리를 하는 기간에 이제 할인을 해달라고 했던 운동을 했었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사실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있어요. 간질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 예를 들어 어느 시기 동안 운동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기반을 하고 고민해야 될 거를 같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냐면 생리 안 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만 왜 보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재구성하려는 토론과 움직임이어야지 가임기 여성한테 그 수용을 해준다. 이러면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게 되게 젠더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성 단체들도. 그러니까 약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도라는 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 경험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어퍼머티브 정책하고 때로는 소수자 배려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다만 그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좋은 취지로 접근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수자 또는 약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차별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같은 것은 같게 진정한 평등은 모든 걸 기기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만큼 다르게 그렇게 해줘요. 남녀가 노동 같이 쓰면 임금은 같이 줘야 되는데 임금은 대폭 차별하고 남녀가 화장실 이용하는 구조와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은 면적을 넓게 지어주는 게 진짜 평등인데 남녀 화장실 면적을 똑같이 해놔가지고 여성들은 늘 줄을 서야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공용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성 중심으로 똑같이 뭐가 불편한 건 나도 똑같이 불편한데 남자도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불편의 정도가 다르죠. 완전 다르고 한쪽은 거기서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성찰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약간 뭐 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성주의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경험하면서. 왜냐면 아이였던 때가 있고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걸 겪었던 때가 있고 뭔가 학벌이랄지 지역이랄지 성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로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한사희 교수하고 저는 이제 곧 노인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가 그쵸. 아직은 멀었어요. 그럴 때 그 경험에 그 경험에 그때 경험했던 거를 잊지 않고 연결시키려는 그러니까 민우회에서 지금 올해 작년부터 모토가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거든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민우의 트윗을 열심히 리트윗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운동이든 페미니즘이든 성평등이라는 맥락, 그다음에 휴머니즘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경제 약자 또는 고통받는 인간 모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계층으로서 여성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것을 때로는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억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고민이 들리는데 다만 사회경제적 약자 또는 시대 약자로서의 어떤 배려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그런 건 또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보호나 위함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거고 사회경제 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할당제 하잖아요. 비례대표에서 이런 것은 여성 보호 차원이 아니라 남녀가 절반인데 인구에서 여성 국회의원 절반인 게 당연하면 너무 없으니까 정당 비례대표에서 13579를 여성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 거잖아요.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권리를 여태까지 여성들이 박탈되어 왔던 것들을 보상하고 정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효율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오됐습니다. 경제학에는 차별이 없다고 주장해요. 경제학에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논리 다 똑같은데 만일에 남녀 차별을 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업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에 그런 평등하게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주고 고용했다면 그 기업이 이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차별하는 기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 논리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경제학 치고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학하고 생물학이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살아남은 거는 뭔가 경쟁에서 유리한 걸 잘 활용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 실제로 그런 어떤 편견에 의한 차별이 극복되는 건 오로지 운동과 제도화입니다. 제가 노르웨이 가서 놀란 거는 노르웨이는 이제 성평등 굉장히 많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당시 이미 벌써 5년 됐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성평등이었어요. 그 수장들의 성평등.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18%인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3년 만에 42%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이제 제도적으로 예, 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법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성도 4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제일 격차가 많이 나야 6대 4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실제로 관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여성 수장의 비율은 아마 1%. 지금 거예요. 장관 왜냐면 자체가 여성정책연구원이기 여성부 때문에. 장관, 당연장관 말고는 다 남성이에요. 그 프랑스에서는 네. 이제 파리테 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내각이나 이런 거 임명할 때는 이제 거의 동수로 맞춰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캐나다가 동수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뭐 능력을 평가해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행동경제에서도 보면은 증명이 많이 돼요. 성적인 어떤 선입관 때문에 이 차별을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런 어떤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연한 권리이고 사회 섭리 아닌가. 저는 남녀가 절반이니까 당연히 절반이 국회의원 되고. 저는 뭐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좀 그 희망 사항이라고 할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혐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이 나눠가지고 적대적으로 싸우고 하는 이 구도는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일시적인 거로 거쳐야 된다. 오히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쳐야죠 뭐. 어쨌든 그들도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이 돼야 되는 주체인 건 분명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그 가르치고 일깨우고 또 아우를 것인가 하는 뭐 전략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그렇죠. 규정 속에서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여성에 대한 가해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저는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요. 아까 뭐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 건국 이래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좀 한마디 하고 갔었으면 좋았겠어요.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분한테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번 사건은 이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에 불과하지만 현재로서 여자니까 죽였고 여성이니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 인식, 이 구조, 이 배경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승처 취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국장님께서 향후 우리 여성단체들의 어떤 대응 계획 또 시민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더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민우회는 이제 계속 운동을 87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로 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필리버스터 했던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베 게시판에 막 얼굴이 올라가고 신상을 파고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 창구를 열었어요. 그래서 민우회랑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셔서 혹시 그런 뭔가 이런 악성 댓글이 있으시면 그 공감이라고 그쪽 변호사 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공감이 이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저기 아름다운 재단에서 예전에 만드신 우리 공익인권 변호사 그룹 공감. 네, 공감이랑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식의 댓글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되게 많이 대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날 못했는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많이 왔는데 좀 하나만 읽어드리면. 읽을게요.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며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의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밀턴 마이어의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네. 그래요.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여자니까 죽였고 여성이라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상황 인식에 그 공감하고 또 저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글이 너무 숙연해가지고 예, 저희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니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분석할 때는 여러 의견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부 또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회학에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 제가 보기에도 성평등 감성이 떨어진 제가 보기에도 여자니까 죽였고 여성이니까 죽임을 당한 건 분명한 사실. 이 구조를, 이 배경을, 이 문화를, 이 어디선가 이런 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다만 아까 두 분 선생님도 계속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규범이라도 아니면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라도 누구라도 혼쭐 내주고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러면 장동민 이야기했잖아요. 꽃감님이 그렇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도 계속 나오는 이 분위기가 사회를 여성들도 절망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청취자들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이 행동해 준다면 충분히 저는 언젠가 이 문제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하다 보니까 또 64분까지 왔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마무리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좀 성찰하고 또 뭐 어떤 대책도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감님께서도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성운동이든 지금 여성들의 움직임이든 한 번도 남성 전체가 이랬다라고 누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옥시 문제가 터졌을 때 기업 전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막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계기로 다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남성들 사이에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겪고 저희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도 정말 그렇게 집중하는 눈빛으로 아파하면서 보는 남성들도 많았고요. 여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세상은 원래 이래. 세상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되게 선물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꽃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한상희 선생님. 우리 참파 39번 하면서 가장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밝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라는 것도 볼 수도 있었죠. 정말 누군가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해를 당하신 그분께 추모를 하고 또 이제 여성 혐오라는 말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성들을 반성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사회의 어떤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에 대해서 여성들이 공감하고 또 여성들이 연대해서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리고 이런 하나의 움직임은 저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그냥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그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말 생각 없는 경찰청장처럼 그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새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원들 좀 더 각성을 해서 이것들을 정말 규범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제도를 어떻게 이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연대는 청년이 39살까지인가 보죠. 여기 보니까 청년 참여연대에서 여성 혐오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 청년 참여연대 예, 앞으로 참여연대 앞날은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상희 교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인류가 뭐가 발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는 발전한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적 생산력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권 권리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인권이 늘어난 것들을 잘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굉장한 싸움 속에서 발전을 했던 거고, 저는 이번 사건이 바로 이 청년 참여연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싸움, 해방의 싸움 속에서만 한 단계,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은 조금 더 불편해야 되고요. 예. 많이 불편해야 돼요. 예. 아니, 인간이 평등하다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남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그러나 연함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건 그건 정서적으로도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단체들처럼 더 열심히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남성 일반이, 모든 남성이 가해자는 아니겠지만은 남성 일반이 성평등에 또 휴머니즘에 또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겪었을 어떤 고통과 공포나 편견 차별에 대해서 예민한 감성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부족하고 덜 예민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는 느낌은 저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확실하게 무슨 차별과 폭력과 공포가 있는 건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하려고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의 결론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든 노력해. 자기 자신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고 성찰을 호소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감님, 저희가 오늘 방송 나가고 우리 여성단체들과 또 우리 사실 저는 제2의 촛불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시민들의 그런 추모 분위기 보면서.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한 달이나 두 달을 한 번 더 모셔서 조금 오늘 저희도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또 여성단체보다는 조금 더 문제의식이 좀 떨어진 면도 저희들도 있어서 미처 다 말씀 나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감 정말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